오. 이봐, 벌써 밥이야. 안 일어나? 안 일어나. 배가 아픈 건 나았어? 뭐, 대충 나은 거나 다를 바 없지만, 이대로라면 언제 다시 아플지 모르겠어. 어쨌든, 우동의 재앙이니 쉽게 나을 것 같지는 않아. 그 정도로 입을 놀릴 수 있는 걸 보니 걱정할 거 없겠군. 어떤가? 지금부터 나가지 않겠나? 어딜? 아소에. 아직도 아소에 갈 생각인가? 물론이지. 아소에 갈 생각으로 온 거니까 가지 않을 수 없어. 그런가? 하지만 물집이 이래서는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어. 물집이 아픈가? 아프네 마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누워 있어도 머리에 지끈지끈 울려. 그렇게 꽁초를 붙여줬는데 조금도 효과가 없나? 꽁초로 효과가 있으면 큰일이지. 하지만 붙여줄 때는 아주 고마워하는 것 같았어. 나을 줄 알았으니까. 그런데 자네 어제 화가 났었지? 언제? 알몸으로 우산을 당길 때 말이야. 그게 사람을 너무 경멸하니까 그렇지. 하지만 덕분에 골짜기에서 나올 수 있었어. 자네가 화가 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쯤 골짜기 바닥에서 왕생했을지도 모를 일이야. 물집이 터지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당긴 데다 알몸으로 억새 속에 쓰러졌어. 그런데 자네는 고맙다고도 뭐라고도 하지 않았잖아. 자네는 인정이 없는 사내야. 그 대신 이 여관까지 부축해서 와주었잖아. 부축해서 왔다고? 나는 독립해서 걸어왔어. 그럼 여기가 어딘지 알고 있는가? 사람을 아주 가지고 노는군. 여기가 어디냐고? 아소마치지. 그것도 어쨌든 내 우동을 억지로 먹은 곳에서 옆으로 새 집 건넌 곳에 있는 역참일세. 한나절 산속을 싸돌아다니다가 간신히 내려왔는데 원래의 장소라니. 이 얼마나 한심한가. 앞으로 자네의 천우는 더 이상 믿지 않을 걸세. 210일이라 나빴던 거야. 그리고 산속에서 큰 소리나 뻥뻥 치고 말이야. 하지만 그때는 크게 감탄해서 응, 응 하지 않았던가? 그때는 감탄도 했지만 이렇게 되고 보니 한심하게 느껴져. 자네 그거 진심이었나? 농담인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는가? 어느 쪽이든 상관없지만 진심이었다면 충고하고 싶군. 그때 내 경력담을 들려달라고 울었던 건 누구였더라? 울지 않았어. 다리가 아파서 불안해졌던 거야. 그런데 오늘 아침은 아주 기운이 넘치지 않는가? 어제와는 다른 사람처럼 보여. 다리가 아픈데도 말인가? 사실은 너무 한심해서 잠깐 화를 내본 거야. 내게 대해서? 하지만 달리 대할 사람이 없으니 어쩔 수 없지 않은가? 말은 좋구먼. 그런데 자네, 죽을 먹을 생각이라면 준비를 해달라고 할까? 죽도 죽이지만 무엇보다 마차가 몇 시에 나가는지 물어봐 줬으면 해. 마차로 어디에 갈 생각인데? 어디긴 구마모토지. 돌아갈 건가? 돌아가지 않으면 어쩌겠는가? 이런 곳에서 마차 끄는 말과 동거했다가는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거야. 어젯밤 전 머리맡에서 벽에 판자를 쿵쿵 차는 데는 정말 질려버렸어. 그랬나? 나는 전혀 몰랐는데 그렇게 소리가 났었나? 그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니 순전히 강건당임에 틀림없군. 정말 자네는 얄미울 정도로 잘 자는 사내야.
내게 경력담을 들려주겠다. 의사의 일기를 이야기해주겠다. 그렇게 굳게 약속을 해놓고 막상 때가 되니까 마치 시체처럼 잠을 자더군. 게다가 천장이 무너질 듯 코를 골면서. 그랬나? 이거 실례를 했구먼. 너무 피곤했었어. 그런데 날씨는 어떤가? 아주 좋아. 가짜는 날씨로군. 어제 맑았으면 좋았잖아. 근데 세수는 했는가? 세수는 옛날에 했어. 어쨌든 일어나지 않겠는가? 일어나고 싶어도 그냥은 일어날 수가 없어. 알몸으로 누워있으니까. 나는 알몸으로 일어났어. 야만스럽군. 아무리 두부집에서 자랐다지만 너무해. 뒤로 나가서 냉수욕을 하고 있자니 안주인이 옷을 가져다 주었어. 다 말랐어. 단지 회색이 되어버렸을 뿐이야. 말랐다면 가져다 달라고 해야지. 라며 로코는 기세 좋게 손뼉을 짝짝 쳤다. 부엌 쪽에서 대답이 있었다. 남자의 목소리였다. 저건 마부일까? 주인일지도 모르지. 그럴까? 누워서 점을 쳐봐야지. 점을 쳐서 어쩔 건데? 점을 쳐서 자네와 내기를 할 거야. 난 그런 건 하지 않아. 아무튼 마부일까 주인일까? 어느 쪽일까? 자, 얼른 정해봐. 오고 있잖아. 그럼 주인이라고 해두지. 그럼 자네가 주인이고 내가 마부야. 진쪽이 오늘 하루 종일 명령에 복종하는 거야. 그런 일은 정할 수 없어.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부르셨습니까? 불렀어. 내 옷을 좀 가져다 줘. 말랐겠지? 예. 그리고 속이 좋지 않으니 죽을 끓여줬으면 해. 예. 두 분 모두. 나는 그냥 밥이면 충분해. 그럼 한 분만. 맞아. 그리고 마차는 몇 시와 몇 시에 나가지? 구마모토에 다니는 것은 8시와 1시에 나갑니다. 그럼 그 8시에 나서기로 할 테니 말이지. 예. 자네 끝내 구마모토로 돌아갈 건가? 기껏 여기까지 와서 아소에 오르지 않으면 보람이 없지 않은가. 그게 갈 수가 없어. 하지만 기껏 여기까지 왔는데. 기껏은 자네의 명령에 따라서 기껏 온 것은 틀림없지만 물집이 이래서는 이렇든 저렇든 천우를 헛되이 할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지 않나. 다리가 아프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아깝군. 기껏 마음을 먹고. 날씨도 좋다고. 좀 봐. 그러니까 자네도 같이 돌아가세. 기껏 같이 왔는데 같이 돌아가지 않으면 우습잖아. 하지만 아소에 오르기 위해 왔으니 오르지 않고 돌아가면 미안해. 누구한테 미안하지? 내 주위한테 미안해. 또 주위인가? 갑갑한 주위로군. 그럼 일단 구마모토로 갔다가 다시 나서기로 하세. 다시 나서는 건 내 자신에게 미안해. 여러 가지로 미안하구먼. 애초에 자네는 고집이 너무 세. 꼭 그렇지만도 않아.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내 말을 들은 적이 없었어. 몇 번이나 있었어. 아니, 한 번도 없었어. 어제도 들어줬잖아. 골짜기에서 올라온 뒤 나는 오르자고 주장했는데 자네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려가겠다고 해서 여기까지 되돌아오지 않았나? 어제는 각별했으니까 210일이었잖아. 그 대신 나는 우동을 몇 번이고 먹었잖아. 어쨌든 그만 됐어. 단판은 나중에 짓기로 하고
여기서 여관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랬지? 이봐, 자네. 어? 자네 말고. 자네. 이봐, 여관 선생. 예. 자네는 마부인가? 아닙니다. 그럼 주인인가? 아닙니다. 그럼 뭔가? 고용인입니다만. 아이, 맙소사. 그럼 죽도 밥도 안 되잖아. 이봐, 이 사람은 마부도 주인도 아니라는군. 그게 어쨌다는 거지? 어쨌다는 거냐고? 그만 됐네. 그럼 알겠네. 자네는 그만 나가봐도 돼. 예, 그럼 두 분 모두 마차로 나가실 겁니까? 그걸로 지금 분쟁 중이야. 8시 마차는 곧 채비가 끝납니다. 그러니 8시 전에 분쟁을 끝내기로 하지. 일단은 물러나 주게. 천천히 쉬십시오. 이봐, 가버렸어. 가는 게 당연하지. 자네가 가라고 재촉했으니. 저 사람은 마부도 주인도 아니라는군. 이를 어쩌지? 뭘 어째? 뭘 어쩌냐니. 나는 이렇게 생각했었어. 저 사람이 마부라고 말하지. 그럼 내가 내기에서 이기는 셈이니 자네는 무엇이든 내 명령에 복종을 해야 돼. 할 리가 있나. 그런 약속은 한 적 없어. 그냥 했다고 치자고. 자네 마음대로? 어영부영 말이야. 그러니까 자네는 나와 함께 구마모토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셈이야. 그런 셈이 되는 건가? 그런 셈이 될 거라 생각했기에 기뻐한 건데 고용인이라니 어쩔 수 없군. 그야 본인이 고용인이라고 주장하니 방법이 없겠지. 만약 마부입니다 라고 하면 난 녀석에게 30센을 줄 생각이었는데 멍청한 녀석이야. 아무런 신세도 지지 않았는데 30센을 줄 필요는 없어. 하지만 자네는 어젯밤 그 속발의 하녀에게 20센을 주지 않았는가? 잘도 아는군. 하지만 그 하녀는 단순해서 마음에 들었거든. 화족이나 부자보다 존경해야 할 자격이 있어. 또 나왔다. 화족과 부자가 안 나오는 날이 없군. 아니, 하루에 몇 번 말해도 다 말하지 못할 정도야. 악독하고 뻔뻔스러운 놈들이야. 자네가? 무슨 화족하고 부자가 말일세? 그럴까? 예를 들어서 오늘 나쁜 짓을 하잖아? 그것을 성공하지 못했네. 성공하지 못하는 게 당연하지. 그럼 똑같은 나쁜 짓을 내일 해. 그래도 성공하지 못해. 그러면 모레가 돼서 또 같은 짓을 해. 성공할 때까지 매일매일 같은 짓을 해. 365일이고 750일이고 나쁜 짓을 똑같이 거듭해 나가. 거듭해 나가기만 하면 나쁜 짓이 휙 뒤집어져서 좋은 일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 언어 도단이야. 언어 도단이야. 그런 자를 성공하게 두면 사회는 엉망진창이 될 거야. 이봐, 안 그런가? 사회는 엉망진창이 될 거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첫 번째 목적은 이런 문명의 괴수를 때려잡아 돈도 힘도 없는 평민에게 조금이나마 안위를 주자는 데 있지 않은가? 있지. 응, 있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와 함께 하세. 할게. 무슨 일이 있어도 할 거지? 그렇지? 무슨 일이 있어도 할 거야. 그러니 어쨌든 아소에 오르자. 어쨌든 아소에 오르는 게 좋겠어. 두 사람의 머리 위에서는 211일의 아소가
우르릉 우르릉 백년의 불평을 끝도 없이 푸른 하늘 위로 뱉어내고 있었다. 하룻밤 아름다운 많은 사람의 아름다운 많은 꿈을 이라고 수염을 기른 사람이 두어 번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가 다음부터는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다. 불이 비치는 장식 공간의 기둥에 기대고 있던 고든 등이 이때 약간 앞으로 수그러들고 두 손으로 끌어안고 있던 무릎에 험한 산이 생겨났다. 아름다운 구절을 얻었으나 아름다운 구절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원망 때문인지 검고 부드럽게 뻗은 눈썹 아래에서 편치 않은 듯한 눈빛이 반짝였다. 그려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려도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라고 툇마루 끝으로 나가 떡하니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있던 사람이 되풀이했다. 즉흥시지만 예전에 기억해두었던 선어로 얼버무릴 생각인 것인지 억센 머리를 짧게 쳐올리고 수염은 기르지 않은 둥근 얼굴을 기울이며 그려도 그려도 꿈이기에 그려도 이루어지지 않네 라고 높다랗게 읊기를 마친 뒤 껄껄 웃으며 방 안에 있는 여자를 돌아보았다. 대나무 바구니로 뜨거운 빛을 가린 채 희미하게 밝힌 램프를 사이에 두고 오른쪽으로 어긋나게 짠 선반, 앞쪽으로 짙은 녹음의 정원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여자였다. 화가라면 그림으로 그리겠지요. 여자라면 비단을 틀에 끼워 술을 놓겠지요. 라고 말하며 하얀 천으로 지은 유카타 속의 한쪽 다리를 옆으로 가만히 내놓자 팔색 방석에서 하얀 발등이 미끄러져 내려 요염하지 않을 정도로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다. 아름다운 많은 사람의 아름다운 많은 꿈을 하고 무릎을 끌어안은 사내가 다시 읊조리기 시작한 뒤를 이어서 수로는 놓지 않으리 술을 놓은들 누구에게 보내리 보내리 누구에게 라며 여자가 일부러 지어내지 않은 듯한 모습으로 살짝 웃었다. 잠시 후 붉게 칠한 부채의 손잡이로 뺨까지 흘러내린 검은 머리를 귀찮다는 듯 쓸어넘기자 손잡이 끝에 달린 자줏빛술이 물결치며 녹음 짙은 향유의 향기 속에서 춤을 췄다. 내게 보내 라고 수염 없는 사람이 바로 덧붙이고는 다시 껄껄 웃었다. 여자의 뺨에는 우윳빛 속에서부터 의미를 알 수 없는 웃음의 소용돌이가 솟아오르고 눈꺼풀에는 옅은 주홍빛이 슥 번졌다. 수는 어떤 색으로? 라고 수염 있는 사람이 진지하게 물었다. 비단을 살 때는 하얀 비단, 실을 살 때는 은실, 금실, 사라지려 하는 무지개의 실, 밤과 낮의 경계인 노을의 실, 사랑의 색, 원망의 색은 물론 있겠죠. 라며 여자는 눈을 들어 장식 공간의 기둥 쪽을 보았다. 근심을 녹여 빚어낸 구슬이 격렬한 불에게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서늘했다. 근심의 색은 옛날부터 검은색이었다. 이웃으로 통하는 골목의 경계에 심겨진 네다섯 그루의 노송나무로 구름을 부르더니 조금 전에 그쳤던 장맛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둥근 얼굴의 사람은 어느 틈엔가 이불에서 나와 툇마루에서 아래로 두 발을 늘어뜨리고 있었다. 저 나무는 가지를 쳐준 적이 없는 모양이군. 장마도 꽤나 오래됐어. 질리지도 않고 잘도 내리네. 라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문득 떠올랐다는 듯 자신의 무릎을 찰싹찰싹 손바닥을 세로로 세워 두드렸다. 각기일까? 각기일까? 나머지 두 사람은 꿈의 시인지 시의 꿈인지 얼핏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의 실마리를 찾는다.
여자의 꿈은 남자의 꿈보다 아름답겠지? 라고 말하자 하다못해 꿈에서라도 아름다운 나라에 가지 못하면 이라며 이 세상은 더러워졌다는 듯한 얼굴을 했다. 세상이 낡아 더러워진 건가? 라고 묻자 더러워졌어요. 라며 비단 부채로 고운 피부를 가볍게 붙였다. 오래된 항아리에는 오래된 술이 있는 법. 맛을 보시게. 라며 남자도 거위의 날개를 치고 자단으로 손잡이를 단 깃털 부채로 무릎 부근을 붙였다. 낡은 세상에 취할 수만 있다면 기쁠 거예요. 이때 각기일까? 각기일까? 라며 자꾸만 자신의 다리를 가지고 농을 부리던 사람. 갑자기 무릎 두드리던 손을 들어 쉿 하고 두 사람을 말렸다. 세 사람의 목소리가 또 끊긴 사이를 쿠쿠 하며 날카로운 새가 노송나무 위의 가지를 스쳐 선사 쪽으로 빠져나갔다. 쿠쿠. 저 소리가 두견이인가? 라며 깃털 부채를 놓고 그도 툇마루로 기어나갔다. 올려다본 차마 끝을 스쳐 검은 비가 얼굴에 떨어졌다. 각기가 마음에 걸리는 사내가 손가락을 세워 남서쪽을 가리키며 저쪽이야 라고 말했다. 철우사 본당 위쯤에서 쿠쿠 쿠쿠. 첫 번째 소리로 두견이라고 깨달았네. 두 번째 소리로 좋은 소리라고 생각했네. 라고 다시 장식 공간의 기둥에 기대며 기쁘다는 듯 말했다. 이 수염사내는 두견이 소리를 태어나서 처음 듣는 듯했다. 첫눈에 반하는 것도 그런 것일까요? 라고 여자가 묻는다. 특별히 수줍어하는 듯한 기색도 보이지 않았다. 짧은 머리가 돌아보며 저 소리는 가슴이 비는 듯하지만 반하면 가슴이 메겠지. 반하지 말 것. 반하지 말 것. 아무래도 각기 같아. 라며 엄지손가락으로 정강이를 힘껏 눌러보았다. 구인 위에 일괴 더한다. 구인 공유 일괴에 빗대어 한 말. 구인 공유 일괴는 구인, 높다는 뜻, 의 산을 쌓는데 한 삼택이, 적은 양, 의 흙을 얹지 못해 완성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오래 쌓은 공이 마지막 한 번의 실수나 부족으로 허사가 됨을 이르는 말이다. 역주. 더하지 않으면 부족하고 더하면 위험해. 마음에 둔 사람과는 만나지 않는 편이 나을 거야. 라며 깃털 부채가 다시 움직였다. 하지만 철 조각이 자석을 만나면? 처음 만나도 인사는 하지 않을 거야. 라며 엄지손가락으로 누른 자국을 거꾸로 쓰다듬어 진정시키고 있었다.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데 이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게 이상해. 라며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듯 수염을 비틀었다. 나는 우타마로 1753년부터 1806년 기타가와 우타마로 에도시대의 화공 역주. 가 그림 미인을 인식했는데 어떻게 그림을 살릴 방법은 없을까? 라며 다시 여자 쪽을 보았다. 제게는 인식한 바로 그 사람이 아니고는 이라며 부채의 술을 가느다란 손가락에 감았다. 꿈으로 삼으면 바로 살아나지. 라고 예의 수염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답했다. 어떻게? 내 경우는 이래.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려는 순간 모기향이 꺼져 어둠 속에 숨어있던 놈이 불쑥 나타나 목덜미 부근을 따끔하게 찔렀다. 향이 눅눅해져 있는 걸지도 모르겠네. 하고 여자가 모기향 담긴 통을 끌어다 뚜껑을 열어보니
빨간 명주실로 묶어놓은 모기향이 연기를 피워올리며 흔들흔들 흔들렸다. 동쪽 이웃에서 검은고와 퉁소의 합주소리가 수국덤불 사이로 흘러나와 뚜렷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수국 사이로 보니 열어젖힌 방의 불까지 얼핏얼핏 보였다. 글쎄, 라고 한 사람이 말하자 보통은 돼, 라고 한 사람이 답했다. 여자만은 말이 없었다. 내 경우는 이래, 라고 이야기가 다시 앞으로 돌아갔다. 불을 다시 붙인 모기향의 연기가 통에 뚫린 3개의 구멍에서 흘러나와 3개의 연기가 되었다. 이번에는 붙었어요, 라고 여자가 말했다. 3개의 연기가 뚜껑 위에서 하나가 되어 갈색 구슬이 생겼는가 싶었는데 비를 머금은 바람이 슥 불어와 흩어놓았다. 하나가 되기 전에 날리면 3개의 연기가 3개의 원을 그리며 검은 칠에 그림이 새겨진 통 주위를 맴돌았다. 어떤 것은 천천히, 어떤 것은 빨리 맴돌았다. 또 어떨 때는 원조차 그릴 틈도 없이 흩어져 버렸다. 화장이다, 화장이야, 라며 둥근 얼굴의 사내가 갑자기 화장터의 광경을 떠올렸다. 모기의 세계도 편하지는 않겠지, 라고 여자가 인간을 모기에 비교했다. 앞으로 돌아가려던 이야기도 모기향과 함께 바람에 흩어져 버리고 말았다. 이야기를 하려던 사내는 특별히 말을 계속하려 하지도 않았다. 세상은 전부 이런 것이라고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꿈에 관한 이야기는? 이라고 잠시 시간이 흐른 뒤 여자가 물었다. 남자는 옆에 있던 양가죽 표지에 붉은색으로 제목을 쓴 시집을 집어 무릎 위에 놓았다. 읽다가 중단한 곳에 상아를 얇게 깎아 만든 나이프가 끼워져 있었다. 책보다 길어서 길게 밖으로 삐져나온 곳에만은 조그만 땀을 흘리고 있었다. 손가락 끝으로 만지자 미끌하고 이상한 글자가 생겨났다. 이렇게 습해서는 견딜 수가 없군, 하고 눈썹을 찌푸렸다. 여자도 끈적끈적해, 라며 한 손으로 소매자락을 쥐어보고 향이라도 피울까요?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꿈에 관한 이야기는 다시 미루어진다. 선덕. 선덕동기를 모방하여 만든 동기. 선덕동기는 중국 명나라 선종의 칙명으로 만든 동기를 말한다. 역주. 향로에 자단으로 만든 뚜껑이 있는데 자단 뚜껑 한가운데에는 원숭이를 새긴 파란 구슬 손잡이가 달려 있었다. 여자의 손이 이 뚜껑에 닿은 순간 어머! 거미가! 하더니 긴 소매가 옆으로 나부꼈다. 두 남자는 함께 바닥을 보았다. 향로 옆에 놓인 백자병에는 연꽃이 꽂혀 있었다. 어제 내린 비를 도롱이 입고 꺾어온 사람의 마음을 장식 공간에서 바라보는 꽃은 한 송이. 잎은 2개. 그 잎에서 삼치, 약 9cm 정도 위. 천장에서 백금의 실을 길게 늘어뜨리며 한 마리 거미가. 굉장히 우아했다. 연잎에 거미 내리고 향을 피우네. 라고 울프며 여자. 한 번에 여러 개를 집어 향로 안으로 던져 넣었다. 거미 내려와 움직이지 않고 꽃무늬 연기 대나무 주위 맴도네. 라고 울픈 뒤 수염 있는 사내도 보기만 할 뿐 쫓으려고는 하지 않았다. 거미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바람이 불 때마다 조금 흔들릴 뿐이었다. 꿈 이야기를 거미도 들으러 온 모양이군. 하며 둥근 사내가 웃자. 그래, 맞아.
꿈으로 그림을 살리는 얘기였지. 듣고 싶으면 거미, 너도 들어라. 라며 무릎 위에 시집을 읽을 마음도 없으면서 펼쳤다. 눈은 글자 위로 떨어졌지만 눈동자에 비치는 것은 시의 나라일까, 꿈의 나라일까. 120칸이 되는 회랑이 있고 120개의 등롱을 달았어. 120칸 회랑에 봄의 바닷물이 밀려오고 120개의 등롱이 봄바람에 흔들리는 아슴푸레한 가운데 바닷속에는 커다란 두기둥문이 거대한 도깨비처럼 우뚝 서 있어. 그때 마침 대문의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누군가가 문을 열었다. 이야기하던 사람은 말을 뚝 끊었다. 나머지는 앉은 자세를 슬쩍 고쳤다. 누구도 들어오는 기척은 없었다. 옆집이야. 라고 수염없는 이가 말했다. 잠시 후 종이우산 펼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내일 밤 또 오세요. 라는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꼭 올게. 라고 답한 것은 남자인 듯했다. 세 사람은 말없이 얼굴을 마주보고 가만히 웃었다. 저건 그림이 아니야. 살아있어. 저걸 평면에 담으면 그림이야. 그런데 저 목소리는? 여자는 등나무의 보라색이야. 남자는? 글쎄. 라며 판단이 서지 않아 수염이 여자 쪽을 바라보았다. 여자는 주홍이라고 경멸하듯 답했다. 120칸 회랑에 235개의 액자가 걸려있고 그 232번째 액자에 그려진 미인의 목소리는 노란색인가요? 갈색인가요? 라고 여자가 물었다. 그렇게 단조로운 목소리가 아니야. 색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목소리야. 굳이 말하자면 글쎄, 당신 같은 목소리일까? 고마워요. 라고 말하는 여자의 눈 속에는 근심 담긴 웃음의 빛이 가득했다. 이때 어딘가에서 개미 2마리가 기어나와 한 마리가 여자의 무릎 위로 기어올랐다. 아마도 당황스러웠으리라. 올라선 꼭대기에는 먹잇감도 없고 내려가는 길까지 잃고 말았다. 여자는 놀라는 기색도 없이 우왕좌왕하는 검은 녀석을 하얀 손가락으로 살짝 털어냈다. 위에서 떨어져 다른 한 마리와 다다미의 테두리 부근에서 딱 마주쳤다. 한동안은 머리와 머리를 마주대고 무엇인가를 속삭이는 듯하더니 이번에는 여자 쪽으로는 향하지 않고 고이마리, 지금의 사가현 및 나가사키현에서 생산되었던 자기, 역주, 과자 접시를 끝까지 동행하다 거기서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뉘었다. 세 사람의 시선은 예기치 않게 2마리 개미 위로 떨어졌다. 수염 없는 사내가 마침내 말했다. 8첩짜리 방이 있고 손님 3사람이 앉아있어. 홍일점 여자의 무릎으로 개미 1마리가 올라가. 1마리 개미가 오른 미인의 손은 하얀, 개미는 검은 이라고 수염이 덧붙였다. 세 사람이 일제히 웃었다. 1마리 개미는 담배 상자에 꽁초 담는 통 끝까지 올라가 꼭대기에서 뭔가 생각에 잠겼다. 나머지는 운 좋게도 과자 그릇 속에서 구즈모치, 칡가루, 밀가루 등으로 만든 일본의 과자, 역주, 와 해후에 너무 기뻐서인지 우물쭈물하는 기색이었다. 그 그림에 담긴 미인이? 라고 여자가 다시 이야기를 되돌렸다. 파도조차 소리도 없는 희미한 달밤에 갑자기 그림자가 나타났는가 싶더니 어느 틈엔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길게 이어진 회랑을 나는 것도 아니고 밟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림자인 채로 움직이고 있어. 얼굴은? 하고 수염 없는 이가 물었을 때 다시 동쪽 이웃의 합주가 들리기 시작했다. 첫 번째 곡은 먼 옛날에 끝났고 새로운 곡을 하나 시작한 모양이었다. 썩 잘하지는 않았다. 꿀을 머금고 바늘을 분다. 라고 한 사람이 평하자 비프 스테이크에 화석을 먹이고 있군. 이라고 한 사람이 말했다. 좋아라면 난 살아도 머금게 해야겠네. 이건 여자의 말이었다. 세 사람이 세 가지 해석을 했으나 세 가지 모두 이해하기 매우 어려웠다. 산호의 가지는 바닷속 약을 먹고 독을 뱉는 경박한 아이 라고 말했다가 제정신이 든 수염이 그래 합주보다 꿈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게 중요하지. 그림에서 빠져나온 여자의 얼굴은 이라고만 말하고 우물거렸다. 그려도 이루어지지 않네. 그려도 이루어지지 않네. 라고 둥근 사내가 장단을 맞추며 가볍게 은주발을 두드렸다. 구주모치를 얻은 개미는 이 울림에 넋이 빠져 과자 그릇 안을 우왕좌왕했다. 개미가 꿈에서 깨어났어요. 라고 여자가 꿈을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말했다. 개미의 꿈은 구주모치인가? 라며 상대가 높지 않을 정도로 웃었다. 빠져나오지 못하는가 라며 자꾸만 과자 그릇을 두드리는 것은 둥근 사내였다. 그림에서 여자가 빠져나오는 것보다 당신이 그림이 되는 편이 쉽지 않겠어요? 라고 여자가 다시 수염에게 물었다. 그건 생각 못했는걸? 앞으로는 제가 그림이 되겠습니다. 라고 남자가 천연덕스럽게 대답했다. 개미도 구주모찌만 될 수 있다면 이렇게 당황하지 않아도 될 것을. 하고 둥근 사내가 그릇 두드리기를 그만두고 어느 틈엔가 의젓하게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장맛비의 내자, 약 12cm나 자란 해장죽이 손 씻는 사발리로 드리워져 겹쳐 있고 나머지 한두 줄기는 높다랗게 처마에 닿을 듯한데 바람이 불 때마다 두껍다지에 몸을 비비고 툇마루 위에도 후둑후둑 장소를 가리지 않고 초록을 방울방울 떨어뜨렸다. 저기에 그림이 있어. 라며 담배 연기를 훅 그쪽으로 내뱉었다. 장식 공간의 기둥에 걸린 불자 끝에는 타고 남은 향의 연기가 배어들었고 족자는 자쿠추, 이토 자쿠추 1716년부터 1800년을 말한다. 근세 일본의 화가, 역주. 의 갈대와 기러기처럼 보였다. 기러기의 숫자는 73마리. 갈대는 애초부터 헤아릴 수가 없었다. 대바구니에 든 램프의 빛을 희미하게 받아 깊이 3자, 약 9cm의 장식 공간이기에 오래된 그림의 그것과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노골적이지 않은 정치가 있었다. 여기에도 그림이 생겼어. 라고 기둥에 기댄 사람이 몸을 돌리며 바라보았다. 여자는 감고 난 그대로의 검은 머리를 어깨에 늘어뜨린 채 둥글게 바른 비단부채를 가볍게 흔들었는데 때때로 머리카락 부근에 살랑 흩어지는 구름의 그림자. 거치고 나면 평소의 옅은 눈썹보다 한층 더 맑게 보였다. 벚꽃을 바수어짜 넣은 듯한 뺨의 색에 봄밤의 볕을 깃들게 한 눈을 시원하게 뜨고 저도 그림이 될까요? 라고 말했다. 분명히는 알 수 없으나 하얀 천 전체에 칠개 잎을 흩뜨려 물들인 것 같은 유카타의 목깃을 보란듯이 바로잡자 따뜻한 대리석으로 깎은 것처럼 목덜미가 눈에 띄어
남자의 마음을 매료시켰다. 그대로가 명화야. 라고 한 사람이 말하자 움직이면 그림이 깨져버려. 라고 한 사람이 주의를 주었다. 그림이 되는 것도 역시 힘든 일이네요. 라며 여자는 두 사람의 시선을 기뻐하려 들지도 않고 무릎에 얹었던 오른손을 갑자기 뒤로 돌려 몸을 휙 비스듬하게 젖혔다. 길고 검은 머리카락이 반짝반짝 빛을 받으며 사각사각 파란 다다미에 닿는 소리까지 들렸다. 불싸, 호사다마로다. 라며 수염 있는 사람이 가볍게 무릎을 쳤다. 찰나를 위해 천금을 아끼지 않는다. 라며 수염 없는 사람이 피우고 난 담배꽁초를 정원으로 던졌다. 이웃의 합주는 어느 틈엔가 멈춰 홈통을 타고 흐르는 빗방울 소리만이 높게 울렸다. 모기향은 어느 틈엔가 꺼졌다. 밤도 꽤 깊었군. 두견이도 울지 않아. 잘까요? 꿈 얘기는 결국 중간에서 끊기고 말았다. 세 사람은 각자 잠자리에 들었다. 30분 뒤 그들은 아름다운 많은 사람의 라는 구절도 잊었다. 쿠쿠 하는 소리도 잊었다. 꿀을 머금고 바늘을 부는 이웃의 합주도 잊었다. 개미가 담배 상자에 꽁초 담는 통을 기어오른 일도 연잎에 내려앉은 거미도 잊었다. 그들은 마침내 태평함에 들었다. 모든 것을 전부 잊은 그녀는 자신이 아름다운 눈과 아름다운 머릿결의 주인이라는 사실도 잊었다. 남자 한 사람은 수염이 있다는 사실을 잊었다. 다른 한 사람은 수염이 없다는 사실을 잊었다. 그들은 더욱 태평해졌다. 옛날에 아수라가 제석천과 싸워 졌을 때는 8만 4천의 권속을 호령해서 연뿌리의 가느다란 구멍 속으로 숨었다고 한다. 유마, 고대 인도의 상인으로 석가의 제자가 되었다고 한다. 역주, 의 방장에서 법을 듣는 대중은 천인지 만인지 그 수를 잊었다. 호두 안에 숨어서 자신을 모든 대천세계의 왕이라고도 생각지 못한 것은 햄릿의 수레라고 기억하고 있다. 좁쌀알갱이, 겨자알갱이 안에 푸른 하늘도 있고 대지도 있다. 일세의 스승에게 묻기를 분자를 젓가락으로 집을 수 있습니까? 분자는 잠시 내려놓기로 하겠다. 천하는 젓가락 끝으로 집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단 집기만 하면 언제라도 윗속으로 집어넣어야 할 것이다. 또 생각건대 100년은 1년과 같고 1년은 일각과 같다. 일각을 알면 곧 인생을 알 수 있다. 해는 동쪽에서 나와 반드시 서쪽으로 들어간다. 달은 차면 기운다. 덧없이 손가락을 꼽아 흰 머리에 이르는 자는 덧없이 망망한 시간에 심신이 한정되어 있음을 원망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1월은 속일지라도 자신을 속이는 자를 지혜로운 자라고는 말할 수 없으리라. 일각에 일각을 더하면 이각으로 늘어날 뿐 아닌가. 촉천, 각양의 비단과 꽃을 더해 얼마간 색을 바꾸었다. 8첩방에 수염 있는 사람과 수염 없는 사람과 시원한 눈을 가진 여자가 모여 이와 같은 하룻밤을 보냈다. 그들의 하룻밤을 그린 것은 그들의 생애를 그린 것이다. 왜 세 사람은 만난 걸까? 그건 알 수 없다. 세 사람은 어떤 신분과 경력과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 그것도 알 수 없다. 세 사람의 말과 동작을 통틀어서 일관된 사건으로 발전하지 않았다? 인생을 쓴 것이지 소설을 쓴 것이 아니기에 어쩔 수가 없다.
왜 세 사람 모두 동시에 잠들었을까? 세 사람 모두 동시에 졸음이 왔기 때문이다. 몽시랴. 첫째 밤. 이런 꿈을 꾸었다. 팔짱을 끼고 베개 옆에 앉아있자니 위를 보고 누워있던 여자가 조용한 목소리로 곧 죽을 거예요. 라고 말했다. 여자는 기다란 머리카락을 베개에 펼치고 오똑한 코에 부드러운 윤곽의 희고 아름다운 얼굴을 그 속에 눕히고 있었다. 새하얀 뺨 아래로 따뜻한 핏빛이 보기 좋게 비치고 입술의 색은 물론 빨갛다. 도저히 죽을 것처럼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여자는 조용한 목소리로 곧 죽을 거예요 라고 분명히 말했다. 나도 이건 틀림없이 죽겠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랬기에 그런가? 이젠 죽는 건가? 라고 위에서부터 들여다보듯 하며 물어보았다. 죽을 거예요. 라고 말하며 여자는 시원스럽게 눈을 떴다. 크고 윤기가 있는 눈으로 기다란 눈썹에 둘러싸인 안쪽은 전체가 그저 새카맸다. 그 새카만 눈동자 속에 내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라 있었다. 나는 속이 비칠 정도로 깊게 보이는 이 검은 눈의 윤기를 보면서 이래도 죽는 걸까 생각했다. 그랬기에 조심스럽게 베개 옆에 입을 대고 죽는 건 아니겠지. 괜찮은 거지? 라고 다시 되물었다. 그러자 여자는 검은 눈을 졸립다는 듯 부릅뜬 채 역시 조용한 목소리로 그래도 죽을 거예요. 어쩔 수 없는걸요. 하고 말했다. 그럼 내 얼굴이 보이는가? 하고 심각하게 물었더니 보이냐고요? 거기에 보이잖아요. 라며 생긋이 웃어 보였다. 나는 말없이 베개에서 얼굴을 뗐다. 팔짱을 끼며 무슨 일이 있어도 죽어야 하는 건가 생각했다. 잠시 뒤 여자가 다시 이렇게 말했다. 죽으면 묻어주세요. 커다란 진주조개로 구멍을 파서 그리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의 조각을 묘비로 놔주세요. 그리고 무덤 옆에서 기다려주세요. 또 만나러 올 테니. 나는 언제 만나러 올 거냐고 물었다. 해가 뜨겠지요. 그리고 해가 저물겠지요. 그리고 다시 뜨겠지요. 그리고 다시 저물겠죠. 빨간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저물어 가는 동안 당신 기다릴 수 있나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여자는 고요한 분위기를 한층 더해가며 100년 기다려주세요. 라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100년. 제 무덤 옆에 앉아서 기다려주세요. 꼭 만나러 올 테니. 나는 그저 기다리겠다고만 대답했다. 그러자 검은 눈동자 속으로 선명하게 보이던 내 모습이 흐릿하게 무너지기 시작했다. 고요한 물이 움직여 비치고 있던 그림자를 흩어놓듯 흘러내렸는가 싶더니 여자의 눈이 툭 감겼다. 기다란 눈썹 사이에서 눈물이 뺨으로 떨어졌다.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다. 그런 다음 나는 뜰로 내려가 진주조개로 구멍을 팠다. 진주조개는 크고 매끄럽고 끝이 날카로운 조개였다. 흙을 퍼올릴 때마다 조개의 뒷면에 달빛이 비쳐 반짝반짝 빛났다.
축축한 흙냄새도 났다. 구멍은 잠시 뒤에 파였다. 여자를 그 안에 넣었다. 그리고 부드러운 흙을 위에서부터 가만히 덮었다. 덮을 때마다 진주 조개의 뒷면에 달빛이 비쳤다. 그 다음 별 조각이 떨어진 것을 주워다 흙 위에 가볍게 얹었다. 별의 조각은 동그랬다. 오랜 시간 하늘에서 떨어지는 동안 모서리가 닳아 매끄러워진 것이라고 생각했다. 끌어안아 흙 위에 놓는 동안 내 가슴과 손이 약간 따뜻해졌다. 나는 있기 위해 앉았다. 지금부터 100년 동안 이렇게 기다려야 하는구나 생각하며 팔짱을 끼고 둥근 묘비를 바라보았다. 그러는 사이에 여자가 말한 대로 해가 동쪽에서 떠올랐다. 크고 빨간 해였다. 그것이 다시 여자가 말한 대로 곧 서쪽으로 떨어졌다. 빨간 채로 쑥 떨어져 갔다. 하나 하고 나는 헤아렸다. 잠시 지나자 다시 진홍색 태양이 불쑥 솟아올랐다. 그리고 말없이 저물어버렸다. 둘 하고 다시 헤아렸다. 나는 이런 식으로 하나 둘 헤아려 나가는 동안 빨간 해를 몇 개 보았는지 모른다. 헤아리고 또 헤아려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빨간 해가 머리 위로 넘어갔다. 그래도 100년은 아직 오지 않았다. 결국은 이끼가 자란 둥근 돌을 바라보며 나는 여자에게 속은 게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돌 아래서 비스듬하게 나를 향해 파란 줄기가 뻗어나왔다. 바라보고 있자니 점점 자라 정확히 내 가슴 부근까지 와서 멈췄다. 그러는가 싶더니 하늘하늘 흔들리던 줄기 끝에서 머리를 약간 숙이고 있던 길고 가느다란 한 송이 꽃봉오리가 꽃잎을 활짝 벌렸다. 새하얀 백합이 코끝에서 뼈에 사무칠 정도로 냄새를 피워 올렸다. 거기로 멀리 위에서 이슬이 툭 떨어졌기에 꽃은 자신의 무게에 흔들흔들 움직였다. 나는 얼굴을 앞으로 내밀어 차가운 이슬이 방울진 하얀 꽃잎에 입을 맞췄다. 백합에서 얼굴을 떼며 나도 모르게 멀리 하늘을 보았더니 새벽별이 하나 홀로 반짝이고 있었다. 100년은 벌써 지나 있었구나. 라고 이때 처음으로 깨달았다. 둘째 밤. 이런 꿈을 꾸었다. 스님의 방에서 물러나 복도를 따라 내 방으로 돌아오니 사방등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한쪽 무릎을 방석 위에 대고 등불에 심지를 키우자 꽃같은 정향유가 붉게 칠한 대위로 뚝 떨어졌다. 동시에 방이 확 밝아졌다. 장지문의 그림은 부손, 요사부손, 1716년부터 1784년, 역주, 에도시대 중기의 가인, 화가, 역주, 의 붓에 의한 것이었다. 검은 버드나무가 진하고 흐리게 여기저기 그려져 있고 쓸쓸하게 보이는 어부가 삿갓을 빗돌하게 쓴 채 둑 위를 지나고 있었다. 장식 공간에는 바다 위에 문수부사를 그린 족자가 걸려 있었다. 타다 남은 향이 어두운 곳에서 아직도 냄새를 피워 올리고 있었다. 널따란 절이기에 한산하고 인기척이 없었다. 검은 천장에 비친 둥근 사방등의 둥근 그림자가 위를 올려다본 순간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다. 한쪽 무릎을 세우고 앉은 채 왼손으로 방석을 들어 올리고 오른손을 찔러 넣어 보니
생각했던 곳에 틀림없이 있었다. 있으니 안심이라 생각하고 방석을 원래대로 가지런히 놓은 뒤 그 위에 떡하니 앉았다. 자네는 사무라이일세. 사무라이라면 깨닫지 못할 리가 없을 거야. 라고 스님은 말했다. 그렇게 언제까지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니 자네는 사무라이가 아닌 듯하네. 라고 말했다. 쓰레기 같은 인간일세. 라고 말했다. 하하하, 화가 난 모양이로군. 하며 웃었다. 분하면 깨달았다는 증거를 가지고 오게. 라고 말하고 휙 고개를 돌렸다. 괘씸한. 옆에 넓은 방에 놓여있는 탁상시계가 다음 시각을 알릴 때까지는 반드시 깨달아 보이겠다. 깨달은 다음 오늘 밤 다시 방으로 찾아가겠다. 찾아가서 스님의 목과 깨달음을 맞바꾸겠다.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스님의 목숨을 취할 수 없다. 무슨 일이 있어도 깨달아야 한다. 나는 사무라이다. 만약 깨닫지 못한다면 자결하겠다. 모욕을 당하고도 사무라이가 살아있을 수는 없다. 깨끗하게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한 순간 내 손은 나도 모르게 다시 방석 밑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붉은 칼집에 단도를 끄집어냈다. 손잡이를 꾹 쥐고 붉은 칼집을 저쪽으로 벗겨냈더니 차가운 칼날이 단번에 어두운 방에서 빛났다. 굉장한 것이 손끝에서 슬금슬금 달아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전부가 칼끝으로 모여들어 살기를 한 점에 집중시키고 있었다. 나는 이 날카로운 칼날이 원통하게도 바늘의 머리처럼 오그라들어 굳이 오픈, 약 30cm의 끝에 와서 어쩔 수 없이 뾰족해져 있는 곳을 보고 당장에 푹 찌르고 싶어졌다. 온몸의 피가 오른손목으로 흘러들어 쥐고 있는 손잡이가 끈적끈적했다. 입술이 떨려왔다. 단도를 칼집에 넣고 오른 옆구리로 끌어당긴 뒤 가부좌를 틀었다. 조주 778년부터 897년 당나라 말기의 선승 역주 말하기를 무라고 무란 무엇인가 땡중 같은 놈 하고 이를 갈았다. 어금니를 힘껏 다물었기에 코에서 뜨거운 숨이 거칠게 나왔다. 관자놀이가 캥겨서 아팠다. 눈은 평소보다 배나 크게 뜨고 있었다. 족자가 보였다. 사방등이 보였다. 다다미가 보였다. 스님의 민머리가 선명하게 보였다. 길게 째진 입을 벌려 비웃는 목소리까지 들려왔다. 괘씸한 중놈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민머리를 잘라내야 한다. 깨닫고 말겠다. 무다, 무다 라고 혀끝에서 읊조렸다. 무라는데도 역시 향의 냄새가 났다. 뭐야, 향주제. 나는 갑자기 주먹을 굳게 쥐고 내 머리를 있는 힘껏 내리쳤다. 그리고 어금니를 바득바득 갈았다. 양쪽 겨드랑이에서 땀이 났다. 등짝이 막대기처럼 뻣뻣해졌다. 무릎의 관절이 갑자기 아파오기 시작했다. 무릎이 부러져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아팠다. 괴로웠다. 무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다. 나오는가 싶다가도 바로 아팠다. 화가 났다. 원통했다. 더없이 분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단박에 몸을 커다란 바위에 부딪혀 뼈와 살 모두 산산이 부숴버리고 싶어졌다.
그래도 참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견딜 수 없이 절박한 것을 가슴에 담은 채 참고 있었다. 그 절박한 것이 온몸의 근육을 안에서부터 들어올리며 모공을 통해서 밖으로 뿜어져 나오려 안달을 하지만 몸 전체가 막혀 있어서 출구가 전혀 없는 더없이 잔혹한 상태였다. 그러는 사이에 머리가 이상해졌다. 사방등도, 부손의 그림도, 다다미도, 장식 공간의 선반도 있지만 없는 것처럼, 없지만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렇지만 무는 조금도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저 적당히 앉아 있었던 듯 했다. 그러한 때에 홀연 옆방의 시계가 댕 하고 울리기 시작했다. 퍼뜩 놀랐다. 오른손을 바로 단도로 가져갔다. 시계가 두 번째를 댕 하고 쳤다. 셋째 밤. 이런 꿈을 꾸었다. 6살이 되는 아이를 업고 있었다. 분명히 우리 아이였다. 단 신기하게도 어느 틈엔가 눈이 멀었고 머리를 파랗게 밀었다. 내가 너의 눈은 언제 멀었느냐고 물었더니 그야 옛날부터지 라고 답했다. 목소리는 틀림없이 어린아이의 목소리였으나 말투는 마치 어른이었다. 그것도 대등했다. 좌우는 푸른 논이었다. 길은 좁았다. 백로의 모습이 때때로 어둠 속에 비쳤다. 논으로 접어들었군. 이라고 등 뒤에서 말했다. 어떻게 알지? 라고 얼굴을 뒤로 돌리듯 해서 물었더니 그야 백로가 울고 있잖아.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백로가 2번 정도 울었다. 나는 우리 아이였으나 조금 무서워졌다. 이런 아이를 업고 있어서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어디 던져버릴 데 없을까 하고 앞을 바라보니 어둠 속으로 커다란 숲이 보였다. 저기라면 이라고 생각한 순간 등 뒤에서 하는 소리가 들렸다. 왜 웃는 거지? 아이는 답을 하지 않았다. 단지 아버지, 무거워? 라고 물었다. 무겁지 않아. 라고 말했다. 곧 무거워질 거야. 라고 말했다. 나는 말없이 숲을 목표로 걸어갔다. 논 사이의 길이 불규칙적으로 구불구불해서 생각처럼 쉽게 벗어날 수 없었다. 잠시 후 갈림길이 나왔다. 나는 길이 갈라진 곳에 서서 잠시 쉬었다. 돌이 서 있을 건데 하고 아이가 말했다. 아니나 다를까 비석이 허리 정도의 높이로 서 있었다. 앞에는 왼쪽 히가구포, 오른쪽 후타하라라고 적혀 있었다. 어둠 속인데도 붉은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다. 붉은 글자는 도룡뇽의 배 같은 색깔이었다. 왼쪽이 좋을 거야. 라고 아이가 명령했다. 왼쪽을 보니 조금 전의 숲이 어둠의 그림자를 높은 하늘에서부터 자신들의 머리 위까지 내던지고 있었다. 나는 조금 망설여졌다. 망설일 것 없어. 라고 아이가 다시 말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숲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마음속으로 장님 주제에 모르는 게 없네. 라고 생각하며 한 줄기 길을 숲으로 다가가고 있자니 등 뒤에서 역시 장님은 불편해서 안 좋아. 라고 말했다. 그래서 업어주는 거니 상관없잖아. 업어주는 건 고맙지만 아무래도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해서 좋지 않아. 부모에게까지 무시를 당하니 좋지 않아.
왠지 얄미워졌다. 얼른 숲으로 가서 버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서둘렀다. 조금 더 가면 알 수 있어. 딱 이런 밤이었어. 라고 등 뒤에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뭐가? 라고 화난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뭐가라니? 알고 있잖아. 라고 아이가 비웃듯 대답했다. 그러자 왠지 알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분명히는 알 수 없었다. 그저 이런 밤이었던 것처럼 여겨졌다.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알 수 있을 듯 여겨졌다. 알아서는 큰일이니 알기 전에 얼른 버려서 마음을 놓지 않으면 안 될 듯 여겨졌다. 나는 발걸음을 더욱 서둘렀다. 비는 조금 전부터 내리고 있었다. 길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거의 필사적이었다. 단지 등에 조그만 아이가 달라붙어 있고 그 아이가 내 과거, 현재, 미래를 남김없이 비춰 아주 작은 사실조차도 놓치지 않는 거울처럼 빛나고 있었다. 게다가 그 아이는 내 자식이었다. 그리고 장님이었다. 나는 견딜 수가 없었다. 여기다. 여기야. 바로 저 삼나무의 뿌리 부근이야. 빗속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뚜렷하게 들려왔다. 나는 자신도 모르게 멈춰섰다. 어느 틈엔가 숲속에 들어와 있었다. 일간, 약 1.8m 정도 앞에 있는 검은 것은 틀림없이 아이가 말한 대로 삼나무처럼 보였다. 아버지, 바로 저 삼나무의 뿌리 부근이었지? 응, 그래. 라고 나도 모르게 대답해버리고 말았다. 분카 5년, 1808년, 무진년이었지? 과연 분카 5년, 무진년인 듯 여겨졌다. 네가 나를 죽인 건 지금으로부터 딱 100년 전의 일이야. 나는 이 말을 듣자마자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분카 5년, 무진년의 이런 어두운 밤에 이 삼나무 뿌리 근처에서 한 맹인을 죽였다는 자각이 갑자기 머릿속에서 일어났다. 나는 살인자였구나 하고 처음으로 깨달은 순간 등 뒤에 아이가 갑자기 돌부처처럼 무거워졌다. 넷째 밤. 널따란 토방 가운데 평상 같은 것이 놓여 있고 그 주위로 조그만 의자가 늘어서 있었다. 평상은 검은 빛으로 번뜩이고 있었다. 한쪽 모퉁이에서는 네모난 상을 앞에 놓고 할아버지가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안주는 고기와 야채를 조린 것인 듯했다. 할아버지는 술기운 때문에 꽤나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게다가 얼굴 전체가 반질반질해서 주름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것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단지 하얀 수염을 있는 대로 기르고 있었기에 노인네라는 사실만은 알 수 있었다. 나는 어린 마음에도 이 할아버지의 나이는 몇 살일까 생각했다. 그때 뒤편의 몰바지 홈에서 통에 물을 받아가지고 온 안주인이 앞치마로 손을 닦으며 할아버지는 몇 살이세요? 라고 물었다. 할아버지는 입안 가득 물고 있던 조림을 삼킨 뒤 몇 살인지 잊어먹었어? 라고 시치미를 떼었다. 안주인은 닦은 손을 가느다란 허리띠 사이에 찔러 넣고 옆에서 할아버지의 얼굴을 보며 서 있었다. 할아버지는 사발 같은 커다란 것으로 술을 벌컥 들이켜고 그런 다음 갑자기 기다란 숨을 하얀 수염 사이로 내뿜었다. 그러자 안주인이 할아버지, 댁은 어디세요? 라고 물었다. 할아버지는 기다란 숨을 도중에서 끊고 배꼽 안쪽이야 라고 말했다.
안주인은 손을 가느다란 허리띠 사이에 찌른 채 어디로 가세요? 라고 다시 물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다시 사발 같은 커다란 것으로 뜨거운 술을 벌컥 마시고 먼저와 같은 숨을 훅 내쉰 뒤 저기로 갈 거야 라고 말했다. 똑바로 갈 건가요? 라고 안주인이 물었을 때 훅 내쉰 숨결이 장지문을 넘어 버드나무 밑을 지나서 강변 쪽으로 똑바로 갔다. 할아버지가 길가로 나갔다. 나도 뒤를 따라 나섰다. 할아버지의 허리에 조그만 표주박이 매달려 있었다. 어깨에서부터 네모난 상자를 겨드랑이 밑으로 늘어뜨리고 있었다. 누른 빛에 통이 좁은 작업복 바지에 누른 빛에 소매 없는 옷을 입고 있었다. 버섯만이 노랬다. 왠지 가죽으로 만든 버섯처럼 보였다. 할아버지가 곧장 버드나무 아래까지 갔다. 버드나무 아래에 아이들이 서넛 있었다. 할아버지는 웃으며 허리춤에서 누른 빛의 손수건을 꺼냈다. 그것을 종이끈처럼 가늘고 길게 꼬았다. 그리고 땅바닥 한가운데 놓았다. 그런 다음 손수건 주위에 크고 둥그런 원을 그렸다. 마지막으로 어깨에 걸쳤던 상자 속에서 놋쇠로 만든 엿장수의 피리를 꺼냈다. 곧 그 손수건이 뱀이 될 테니 보고 있어라. 보고 있어라. 라고 되풀이해서 말했다. 아이들은 손수건을 열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나도 보고 있었다. 보고 있어라. 보고 있어라. 알겠느냐? 라고 말하더니 할아버지는 피리를 불며 원 위를 빙글빙글 맴돌기 시작했다. 나는 손수건만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손수건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피리를 삐삐 불었다. 그리고 원 위를 몇 바퀴고 돌았다. 집신 끝을 세우듯 살금살금 걷듯 손수건에게 조심을 하듯 돌았다. 무서운 듯 보였다. 재미있는 듯 보였다. 마침내 할아버지는 피리를 갑자기 멈추었다. 그리고 어깨에 메고 있던 상자의 주둥이를 열고 손수건의 목을 살짝 잡더니 휙 던져 넣었다. 이렇게 하면 상자 속에서 뱀이 된다. 곧 보여주마. 곧 보여주마. 하고 말하며 할아버지가 똑바로 걷기 시작했다. 버드나무 밑을 지나서 좁은 길을 똑바로 내려갔다. 나는 뱀이 보고 싶었기에 좁은 길을 어디까지고 따라갔다. 할아버지는 종종 곧 될 게야 라고 말하기도 하고 뱀이 될 게야 라고 말하기도 하면서 걸어갔다. 마침내는 곧 될 게야, 뱀이 될 게야, 꼭 될 게야, 피리가 울게 될 게야 라고 노래하며 결국은 강변에 이르렀다. 다리도 배도 없으니 여기서 쉬며 상자 안의 뱀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할아버지는 첨벙첨벙 강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무릎 정도의 깊이였으나 점점 허리에서 가슴까지 물에 잠겨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래도 할아버지는 깊어지게 된다. 밤이 된다. 똑바로 된다. 라고 노래를 부르며 끝까지 똑바로 걸어갔다. 그리고 수염도, 얼굴도, 머리도, 두건도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어버렸다. 나는 할아버지가 맞은편 기슭에 올랐을 때 뱀을 보여줄 것이라 생각하고 갈대가 우는 곳에 오직 홀로 서서 언제까지고 기다렸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끝내 올라오지 않았다.
5째 밤. 이런 꿈을 꾸었다. 아주 먼 옛날로 마치 신화시대에 가까운 옛날이라 여겨졌는데 내가 전쟁을 해서 불행하게도 패배했기에 포로가 되어 적의 대장 앞으로 끌려나갔다. 그 무렵의 사람들은 모두 키가 컸다. 그리고 모두가 기다란 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가죽 허리띠를 두르고 거기에 봉과 같은 검을 차고 있었다. 활은 등나무 덩굴의 굵은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오칠도 하지 않았고 다듬질을 하지도 않았다. 매우 소박한 것이었다. 적의 대장은 활의 한 가운데를 오른손으로 쥐고 그 활을 풀 위에 찌른 채 술단지를 엎어놓은 듯한 것 위에 앉아 있었다. 그 얼굴을 보니 코 위에서 좌우의 눈썹이 짙게 맞닿아 있었다. 그 무렵 면도칼이라는 것은 물론 없었다. 나는 포로였기에 어딘가에 걸터 앉을 수는 없었다. 풀 위에 책상다리를 하고 앉았다. 발에는 눈 위에서 신는 커다란 집신을 신고 있었다. 이 시대에 눈 위에서 신는 집신은 깊이가 있었다. 일어서면 무릎 부근까지 왔다. 그 끝부분의 새끼를 조금 꼬지 않고 남겨두어 술처럼 늘어지게 해서 걸을 때면 바스락바스락 움직이는 장식으로 삼았다. 대장은 화투불로 내 얼굴을 보더니 죽겠는가 살겠는가 하고 물었다. 이는 그 당시의 관습으로 포로에게는 누구나 일단 이렇게 물었다. 살겠다고 답하면 항복했다는 뜻이고 죽겠다고 답하면 굴복하지 않겠다는 뜻이 된다. 나는 한마디 죽겠다고 대답했다. 대장은 풀이에 찌르고 있던 활을 건너편으로 던지고 허리에 차고 있던 봉 같은 검을 슥 뽑았다. 거기로 바람에 나부낀 화투불이 옆에서부터 불어왔다. 나는 오른손을 단풍잎처럼 펼쳐서 손바닥을 대장 쪽으로 향해 눈 위로 뻗었다. 기다리라는 신호였다. 대장은 두꺼운 검을 쩔꺽하고 칼집에 넣었다. 그 무렵에도 사랑은 있었다. 나는 죽기 전에 마음에 품은 여자를 한번 보고 싶다고 말했다. 대장은 날이 밝아 닭이 울 때까지라면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닭이 울기 전까지 여자를 이곳으로 불러와야만 했다. 닭이 울어도 여자가 오지 않으면 나는 만나지 못한 채로 목숨을 잃고 말 것이다. 대장은 앉은 채로 화투불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커다란 집신을 마주댄 채 풀 위에서 여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밤은 점점 깊어갔다. 때때로 화투불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무너질 때마다 당황한 것처럼 불꽃은 대장을 덮칠 듯했다. 시커먼 눈썹 아래에서 대장의 눈이 번쩍번쩍 빛났다. 그러면 누군가가 와서 새로운 가지를 잔뜩 불 속에 던져놓고 갔다. 잠시 뒤 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냈다. 어둠을 물리치는 듯한 용감한 소리였다. 이때 여자는 뒤편의 졸참나무에 묶여있던 백마를 끌어냈다. 갈기를 3번 쓰다듬은 뒤 높다란 등으로 훌쩍 뛰어올랐다. 말에는 안장도 없고 등자도 없었다. 길고 하얀 발로 옆구리를 찾아 말이 똑바로 달리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화투불에 가지를 넣었기에 먼 하늘이 희붐하게 보였다. 말은 이 밝은 것을 향해서 어둠 속을 달려왔다. 코에서 불기둥 같은 숨을 두 줄기 내뿜으며 달려왔다.